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78쪽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동작하는 부분이냐면 왜 또 이 캐시 메모리는 생겼을까? 주기억장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CPU가 있고요. 여기에 주기억장치가 있어요. 근데 CPU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메모리는 좀 그보다 속도가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캐시라는 장소를 둬가지고 CPU가 많이 찾을 데이터를 캐시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이제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물건 하나 뭐 필요하면 제주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주도를 자주 갔다 오면 어떠세요? 그만큼 일이 지연되겠죠. 그래서 업무를 빨리 하려면 어떠세요? 내 가까이 있는 걸 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을 다 우리 회사에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주도에 한번 안 갔다 오도록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자주 쓰는 것은 내 책상 앞에다가 놔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캐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많이 찾을 것 같은 데이터를 캐시라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먼저 뭔가 찾을 때는 캐시한테 먼저 가요. 그래서 내가 찾은 데이터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때 메모리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CPU가 무슨 데이터를 찾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시라는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론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죠. 자, 컴퓨터 시스템을 샀어요. CPU와 주기억장치가 있죠. CPU는 인간의 머리랑 같아요. 여러분요, 시스템의 효능을 좋게 하고 싶은데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CPU를 바꿀 수 있어요? 네.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 머리를 통째로 뜯었다가 바꾸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의 속도를 좀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캐시를 생각을 해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CPU와 메모리 사이에 버퍼 역할을 수행하는 고속의 캐시 메모리를 설치를 한다. 일단 속도가 빠르다 그거죠. 주기억장치보다. 그럼으로써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 명령어 실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명령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명령어 실행 시간을 높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속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줄 보면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가 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미리 사용할 데이터를 생각을 해가지고 캐시 메모리에 갖다 놓는다 그거죠. 그러면 CPU에 가까이 있는 고속의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수행하니까 CPU의 수행 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특징은 캐시 메모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은 작죠. 용량은 작고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앞 단원에서 SRAM 할 때 배웠죠. SRAM은 플립플로 배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 됐죠? 자, 캐시의 동작을 잘 생각하세요. 캐시의 동작. 제일 먼저 CPU가 캐시한테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찾고, 있으면 그냥 오면 되고, 없으면 어때요? 메모리에 갔다가 오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캐시 적중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캐시 적중률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을 데이터가 CPU가 찾을 데이터가 캐시에 있을 확률이죠. 굳이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총 10번 데이터를 10번 찾으러 갔는데 5번 캐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5번은 없었어요. 그럼 적중률은 얼마요? 그죠? 총 찾아간 횟수가 되죠. 총 접근 횟수가 되죠. 네, 총 접근한 횟수 중에 있었다 그거죠. 적중 횟수. 그죠? 그죠? 예를 들면 확률이니까 곱하기 100이다. 그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총 10번 갔어요. 10번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갔더니 가져왔어요. 갔더니 없어. 메모리 가서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갔는데 5번은 캐시에 있었어요. 곱하기 100. 그럼 어때요? 50%다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게 캐시의 적중률이 된다 그거죠. 네. 그러면 이제 총 메모리 접근 시간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메모리 접근 시간.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주 세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면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무시해버리고 두 단계로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죠? 시동키를 눌러요.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신발을 먼저 신어요. 신발끈을 묶어요. 현관문을 열어요. 네, 자동차 문을 열어요. 그런 순서들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메모리 접근 시간도 일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1, 2, 3, 4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쉽게 생각한다면 CPU가 캐시에 갔다 오는 걸 뭐라 그랬죠? 적중률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의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CPU에서 캐시를 갔다 온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 자, 캐시라는 기억장치에 갔다 오는 시간, 접근 시간. 이거는 적중한 거죠. 곱하기 적중률. 네, 더하기. 네, 그 다음엔 어디를 가야죠? 메모리를 가야겠죠. 캐시의 적중률이 아니면 이제 메모리를 가겠죠. 주기억장치죠. 네,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 네, 이거는 어떠세요? 곱하기 1 빼기 적중률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얘가 만약에 70%다. 그럼 얘는 뭐예요? 30%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이 있는데 얘가 뭐 5초 걸렸다. 그러면 만약에 70%다. 그럼 나머지 30%는 주기억장치에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 이거는 뭐죠? 실패한 거죠. 실패한 확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원칙상으로 캐시 기억장치 접근 시간 곱하기 적중률. 여기를 딱 갔더니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 곱하기 실패. 이건 실패할 때죠. 근데 우리가 CPU는 항상 메모리를 바로 가진 않고 CPU 거쳤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어떻게도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얘는 캐시를 한번 갔지 않느냐. 네, 캐시 접근 시간 더하기 주기억장치 접근 시간 곱하기 1 빼기 적중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 말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건이 붙었다든지 뭐 그걸 생각을 하세요라는 문제의 조건이 붙었다든지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캐시 더하기 주기억장치 곱하기 실패한 확률, 이거를 따져서 계산을 더 해주면 돼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이 공식은 자동으로 외워지죠. 네, 적중시기의 시간 더하기 실패 시의 시간을 총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를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적중률 더하기 실패한 거, 주격장치에 갔다 온 거 곱하기 실패한 거 1 빼기 적중률이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캐시한테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적중률. 캐시한테 갔다 왔다는 소리는 캐시한테 갔다 오고 주격장치도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실패율,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이 200나노세컨드이다. 주격장치 접근 시간이 1000나노세컨드다. 자, 적중률이 0.8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캐시 기반 컴퓨터의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캐시한테 갔다 온 게 200이니까 200 나노세컨드 곱하기 적중률이 0.8. 그 다음에 주격장치 접근 시간이 1000 나노세컨드 곱하기 실패율이 되는 거죠. 적중률이 0.8이니까 실패율은 얼마예요? 0.2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볼까요? 네, 둘이 곱하면 얼마인가요? 네, 160이네요. 160 더하기, 자, 둘이 곱하니까 200이 되네요. 네, 그래서 합하니까 360이 되네요. 네, 되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다.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한테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질서 정연하게 갖다 놔야지 CPU가 또 잘 찾을 수가 있고 또 원래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게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상,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을 연관 사상이라고 하고요. 셋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을 집합 연관 사상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 사상, 직접 사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정된 위치에 딱 놓는 거예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격장치는 여러분 어때요? 이만큼 넓어요, 공간이. 그래서 주소 자릿수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00011 주소 번지가 100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캐시는 조그맣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세 자리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와? 010, 01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AA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메모리죠. 이걸 캐시 메모리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장치 중에서 뒤에 세 자리만 딱 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AA는 010 번지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뭐 BBB가 있다. 그러면 얘는 BBB를 011 번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자, 01에 010에 뭐 KK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어느 번지에?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얘 이미 A가 있어요. 그럼 얘 내보내야죠. 그리고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11에 010에 뭐 ZZZ라는 데이터가 1이 들어가야 돼요. 가려고 보니까 이 번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얘가 이미 들어있네. 그럼 또 얘 내보내고 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죠? 교체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사상 방법도 일단은 실패율이 많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직접 사상 방법은 직접 지정된 위치에만 매핑이 되는데 너무 많은 교체가 일어나니까 일단은 매핑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주소에다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빠르죠. 일단은 계산하는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하지만 교체가 많이 일어나서 실패율이 높고 그만큼 사용 안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자, 연관사상 방법이다. 자,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인데 이거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물건 정리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던져놓을 때는 좋아요. 시장에서 물건 사왔거나 여러분이 이제 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아무데나 던져 놓는 거예요. 놓을 때는 편하죠. 머리 안 써도 되니까. 근데 CPU가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아무데나 놔둬버리니까.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주 메모리의 블럭들을 캐시의 어느 위치에 놔두는 거지만 실패율은 낮지만 매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도 얘도 별로 사용 안 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Set Associative Mapping, 집합 연관 사상이에요. 두 개의 방법의 장점을 혼합한 방법이고, 캐시를 여러 블럭으로 구성되는 캐시 셋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0, 0, 0, 0, 1, 1, 0, 1, 1, 0 그죠? 네. 이런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에 어디다 넣을 거냐. 직접 사상에서 문제점은 뭐였어요? 똑같은 주소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은 000 번지다. 그럼 1번, 0번, 1번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00 번지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000 번지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2way 방식이다. 두 개로 분할한 거예요. 같은 주소가 두 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분할을 하는 2way 방식이고요. 또 이 비트를 두 개를 마련을 하면 똑같은 주소가 들어왔을 때 네 군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걸 이제 4way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Set Associative Mapping 구조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기억할 내용은요. 자, 일단 종류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고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직접 사상이다 라는 것은 이제 메인 메모리의 블럭을 캐시에 꼭 지정된 위치에만 매핑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핑이 간단하고 또 빠르지만 실패율은 높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체가 일어나니까 CPU가 찾으러 가면 없는 거예요. 찾으러 가면 없는 거죠. 네. 자,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이제 연관 사상입니다. 캐시의 어느 위치에도 매핑이 되는 거죠. 아무데나 던져 놓는 거. 자, 매핑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고요. 네, 집합 연관 사상, Set Associative 매핑 방식은 두 개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이다. 네, 캐시를 여러 블럭으로 구성되는 걸로 분할을 해서 똑같은 주소가 들어왔을 때 블럭으로 분할해서 집어넣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주격장치잖아요. 네, 주격장치에서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건네줬어요. A라는 게 3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A는 3이다 라는 걸 이제 건네줬어요. 근데 CPU가 연산을 하네요. A에다가 뭐 더하기를 한다든지 빼기를 한다든지 연산을 하네요. 그래서 얘 결과가 얼마가 됐어요? 7이 됐어요. 결과값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캐시에 얘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누가 안 쫓아냈으니까. 근데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누가 또 쓰고자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의 내용과 여기 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캐시에 있는 내용이 언제 주격장치에 똑같이 쓸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write through 방식은 즉시 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7이면 바로 A에다도 7을 쓰는 거예요. 동시에 쓰는 거예요. 동시에. 네.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에 기록함과 동시에 주격 장치에도 기록하는 방식이죠. 항상 캐시의 내용과 주격 장치의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떠세요?
네, 주격장치 많이 갈수록 어떤다고요? 속도는 느리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격장치를 너무 자주 가는 거죠. 캐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주격장치에 가야 되니까 그 문제점은 있다라는 거죠. 네, write back 방식은 나중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에 먼저 기록이 되고 캐시의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주격장치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한 순간에 딱 따져봤을 때는 캐시의 내용과 메모리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기억해 주면 돼요. 정의. 자,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느냐. 용어가 점점 계속 나오고 있죠. write through 방식은 동시에 캐시 메모리와 주격 장치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문제점은 주격 장치를 너무 자주 가게 되는구나. 그럼으로써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구나. 됐죠? write back 방식은 캐시 메모리에 먼저 기록이 되고 캐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바뀔 때 주격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는 캐시 메모리에 있는 내용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사람은 뭐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캐시의 사이즈,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전송 블럭 사이즈, 전송할 블럭 사이즈 생각해 줘야 되겠고, 교체 알고리즘, 똑같은 주소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캐시 메모리가 꽉 찼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돼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가장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낼 것이냐? 가장 CPU가 참조하지 않았던 것을 내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이제 교체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에 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교체 알고리즘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가상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추얼 메모리다 그죠? 가짜 주기억 장치다 그거요. 왜 가상 기억 장치가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자, 모든 것은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야지만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주기억 장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운영체제도 윈도우즈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근데 부팅과 동시에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엑셀을 한다든지 한글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그 프로그램들이 다 메모리로 올라와야지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마다 어때요? 자, 메모리에 차곡차곡 프로그램 올라오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이만큼이네요. 그럼 얘가 어때요? 일이 들어가야 돼요. 기어코. 못 들어가면 얘는 실행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에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기를 딱 맞추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올라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상 기억 장치다라는 거예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 하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냐면 하드디스크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집어 넣을 때의 문제가 되는데,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집어 넣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분할하느냐, 세그먼트로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지는 동일한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책 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책 페이지는 크기가 다 똑같죠. 10페이지는 A4 용지, 15페이지는 B5 용지. 그러면 어떠세요?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는 동일한 크기로 나누는 거다. 그것에 반대 세그멘트는 서로 다른 크기로,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렇게 용어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캐시와 가상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연관
공간 메모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